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이 5시 42분을 지금 가리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광수 아시죠? 소설가 이광수. 흑, 사랑 이런 장편 소설도 썼고 그랬던 이광수라고 알 것입니다. 이광수를 모르면 간첩이다 할 정도로 그렇게 유명한 사람인데요. 이광수는 6.25 때 납북돼 가지고 북한에 끌려가서 북한에 강계라는 지방이 있습니다. 강계라는 지방에서 병사했다고 하네요. 근데 북한의 열사능인지 어디 우리나라 현충원처럼 그렇게 공동묘지가 되어 있는 곳에 이광수가 묻혀 있다고 합니다. 그건 그렇고, 그래서 이광수 막내딸이 이제 한국에 왔어요. 2014년에 한국에 왔을 때 조선일보 기자하고 인터뷰했던 기사가 있습니다. 그걸 여러분들한테 이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여자분이 이광수의 친딸입니다. 이광수의 아주 혈육이죠. 그래서 이 기사가 참 뜻깊은 기사다 생각을 해가지고 오늘은 이 기사를 리딩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최보식이 만난 사람, 아버님을 사랑하는 분들에겐 감사를, 미워하는 분들에겐 사과를, 춘원 이광수의 딸 이정화 박사 최초 인터뷰 이렇게 되어 있네요. 남편을 살릴까 아들을 살려야 할까 오락가락하던 어머니, 결국 아들을 택했어요. 어머니 현실적인 눈에는 위선자로 비쳤을 아버님, 그런 고귀한 사상은 인간으로는 가질 수 없기에 이정화 박사가 춘원 연구학회 참석을 겸해 미국서 잠깐 방문했다. 그는 춘원 이광수의 막내딸이다. 소설가 춘원 이광수의 이제 막내딸입니다. 숙소인 서울시내 YMCA 호텔에서 만났다. 80살의 노인인지 느낄 수 없을 정도로 곱고 세련됐다. 그는 한국말이 서툴다고 말했다. 전쟁통인 1952년 미국으로 떠났다고 한다. 6.25 때 가족이 이민을 떠난 겁니까? 부산에 피난을 내려와 이화여고를 다닌 뒤 언니와 함께 화물선을 타고 미국 유학을 떠났어요. 국방부에서 일하던 오빠는 휴전이 되고 나서 왔어요. 춘원을 친일파 매국노로 몰고 간 한국 사회에서는 도저히 살 수 없을 것 같다 떠난 건가요? 아니요. 우리는 애국심이 있어요. 공부를 마치고 돌아올 생각이었는데 거기서 자리를 잡게 된 거죠. 자식들이 모두 미국에 있으니 어머니도 1963년 건너왔죠. 이광수의 부인은 허영숙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한테는 어머니가 되는 거죠. 오빠는 한국에 거의 발길을 하지 않는다고 들었습니다. 6살 위 오빠와 2살 위 언니가 있어요. 두 분은 미국서 한국 쪽을 바라보고 있지만 별로 오지는 않았어요. 저 같은 건달이나 오지 여기에 오면 밤낮 고개를 숙이고 죄인처럼 되는데 웃음. 이건 농담이에요. 오빠는 저를 보내 모든 심부름을 시켜요. 왜 이 사람이 한국에 오면 죄인처럼 다녀야 되는가? 이광수는 친일파 인사로 대표적인 친일파 인사로 낙인이 찍혔습니다. 창씨개명을 이광수가 제일 먼저 창씨개명을 했고 또 일본 천황을 위하여라는 글도 쓰고 그랬습니다. 그래가지고 친일파의 대표적인 인물처럼 그렇게 이광수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연유에서 고개를 못 들고 다닌다 이런 얘기했던 겁니다. 근데 여기 보이는 할머니 모습이 보이잖아요. 이 할머니가 이광수 막내딸입니다. 네. 이 할머니가 80대 할머니인데
이 여자가 그 이광수 소설가의 그 춘원의 막내딸입니다. 그러면 왜 이광수는 그 친일파가 되었을까? 이 친일파 노릇을 했던 사람들은 말이죠. 그 영원히 우리나라는 그 독립을 못할 것이라고 그 생각을 했습니다. 체념했습니다. 영원히 조선은 그 일본 식민지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영원한 이 일본 국민이 될 수밖에 없다. 이런 체념에서 친일을 한 것이죠. 이 친일을 한 사람들은 이 우리나라가 독립을 하리라고는 꿈도 생각지도 못했던 것입니다. 나라를 뺏겨서 일본 치하로 들어갔으니까 영원히 우리는 일본 국민으로 살아야 한다는 이런 체념 때문에 이제 친일을 했던 것이죠. 춘원이 1949년 반민특위에 기소돼 수감됐을 때 병든 아버님을 풀어주고 나를 대신 잡아넣으라는 혈서를 썼던 오빠죠. 혈서를 쓸 때도 바늘로 툭 찌르면 될 텐데 그냥 이빨로 손가락을 물어뜯었다고 하네요. 가슴 아픈 일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오빠는 좀 쉬도록 해야죠. 그러니까 춘원이 이제 그 해방 후에 반민특위에 이제 그러니까 이승만 정권 시절이죠. 이승만 정권 시절에 이제 친일파들을 잡아서 이제 처벌한다는 반민특위가 결성이 되고 이광수가 이때에 그 반민특위에 이제 붙잡혀 들어갔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이광수 아들이 반민특위에 가서 혈서를 썼는데 그 아버지 대신 나를 좀 집어넣어 달라 이렇게 혈서를 썼다고 합니다. 근데 그 이광수 아들이 혈서를 쓸 때 바늘로 그냥 툭 찔러서 피를 내가지고 썼으면 되는데 그 이빨로 그 손가락을 뜯어가지고 혈서를 썼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동생이 오빠를 생각할 때 참 가슴이 아픈 일이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춘원은 6.25 때 서울에 남아있다가 인민군에게 납북됐다. 북으로 끌려간 그는 1950년 10월 25일 지병엔 폐결핵의 악화로 세상을 떠났다. 58세였다. 6.25 당시 춘원이 납북될 때 가족이 곁에 있었나요? 당시 아주 얌전한 어린 인민군이 내무소 직원과 함께 잡으러 왔대요. 어머니가 인민군 앞에서 큰절을 하며 잡아가지 말라며 빌었어요. 그러자 인민군이 절하지 마세요. 봉건주의 사회에서 배운 나쁜 풍습이에요 라고 했대요. 이 장면을 보고 아버님이 빙그레 웃으며 부인이 남편을 위해 그런 것이니 나쁜 풍습이 아니다 라고 했답니다. 그게 생이별이 됐군요. 아버님은 한번 풀려나 집으로 돌아왔다가 다시 잡혀갔어요. 그때 우리 가족도 집에서 쫓겨났죠. 지금 서울 효자동의 연정이라는 한정식 집이 우리 집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네이버 지도로 검색을 해봤습니다. 서울 효자동의 연정이라는 한정식 식당을 검색을 해봤는데 지도에는 나와 있지 않더라고요. 네이버 지도에 나와 있지 않아요. 아마도 이 연정이라는 한식당이 폐업을 한 모양입니다. 당시 춘원은 왜 몸을 피하지 않았죠? 빛이 날 수도 있었는데 어머니는 남편을 살려야 할까, 아들을 살려야 할까를 놓고 오락가락했어요. 아버님에게 도망가라고 했다가 나중엔 가지 말라고 했대요. 무슨 뜻이죠? 그때 오빠가 인민군에 끌려갈 나이였어요. 집 지하실에 숨어 있었어요. 아버님이 도망가면 집을 뒤져 오빠를 찾아냈을지 몰라요. 엄마의 번호는 역시 아들이었죠. 그러니까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아들이 지하에 숨어 있는데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아버지를 귀신 못 가게 이제 집에다 놔두고 있었다 이런 얘기가 드는 겁니다. 아버지가 다른 곳으로 도망을 가면은 인민군이 집에 쳐들어와서 집안을 뒤져가지고 땅 밑에 숨어있는 아들이 발각돼서 인민군
징병으로 끌려갈까봐, 인민군대로 끌려갈까봐 그렇게 그런 것이죠. 어머니는 그런 선택에 대해서 어떤 말씀을 했나요? 후회는 했지만 어쩔 수 없었겠죠. 나중에 아버님의 죽음을 확인하고서 미국서 장례식을 행했어요. 그러니까 이광수가 북에 끌려가서 강계에서 폐결핵이 심해가지고 강계에서 이제 죽었다는 그런 소식을 확인하고 나서, 그러니까 이광수하고 같이 월북에 끌려가서 같은 방을 썼다는 그 사람이 도망쳐 남하해가지고 도망쳐서 대한민국으로 온 사람이 있었거든요. 그 사람이 이광수가 이제 생사를 알려줬던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광수가 죽었다는 걸 이제 확실히 확인하고 나서 미국에서 장례식을 행했다는 것이죠. 어머니는 당신의 생각이 너무 높아서 돌아가신 뒤에야 위대함을 알았다. 그러니까 이광수 부인이 장례식에서 뭐라고 하냐면은, 당신의 생각이 너무 높아서, 춘원의 생각이 너무 높아서 돌아가신 뒤에야 위대함을 알았다. 함께 살 때 잘 못해줘서 미안하다. 하늘에서 만나면 착한 부인이 되겠다고 했어요. 생전에 아버님을 많이 구박했죠. 어머니의 현실적인 눈에는 아버님이 위선자로 비쳤을 테니까요. 이런 얘기입니다. 남편인 춘원이 위선자로 비쳤다니, 이렇게 기자가 물으니까, 아버님이 말하는 그런 고상한 사상은 인간으로는 가질 수가 없다는 거죠. 어머니는 강한 성격이었고 가족을 위해서는 물불을 안 가렸죠. 자신이 운영하는 산후원, 산부인과 병원에서 일을 잘못하고 말 안 듣는 의사나 간호사의 뺨을 때리기도 했어요. 소설의 주인공이 돼도 좋을 캐릭터였죠. 흥미로운 일생을 사는 겁니다. 근데 이걸 보면은 이때 이광수의 부인 허영숙이는 산부인과 병원을 운영했던 의사였습니다. 근데 춘원 이광수하고 같이 결혼 생활을 하면서 아들 둘을 낳고 또 딸 둘을 낳거든요. 근데 아들 하나는 이제 키우다가 죽었습니다만은, 하여튼 그러니까 사남매 아닙니까? 사남매를 키워내려니까 얼마나 그렇겠어요. 그러니까 가족과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돈을 벌으려고 물불을 가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제 물불을 가리지 않고 병원을 운영하면서 아주 현실적으로 말을 잘 안 듣는 의사나 간호사의 뺨을 때리기도 하면서 그렇게 병원을 운영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족을 위해서 이렇게 돈을 벌으려고 애를 썼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춘원은 글 쓰는 문필가고, 글 쓰는 문필가는 예나 지금이나 가난하잖아요. 원고료라고 해봐도 별로 몇 푼 안 되고. 근데 이 사람이 춘원이 동아일보 사장인지 그렇게 했었댔어요. 그것도 오래 한 것도 아니고 잠깐 했었던 거고. 평생 이 사람이 이제 폐결핵 병자로서, 폐병 환자로서 이제 글이나 쓰고 이렇게 살았던 사람이니까 돈벌이가 시원치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허영숙이가 가정경제를 다 꾸려나가다시피 했다. 그렇게 봐야죠. 그러니까 가정경제를 허영숙이가 다 책임질 그런 상태니까, 그러니까 악착같이 이제 돈을 벌고 이러려고 했던 것이죠. 집안에서 부부의 역학 관계는 어떠했습니까? 아버님이 꼼짝 못했어요. 아버님이 쓴 아내의 설교라는 시가 있죠. 화자를 어머니로 한 것이죠. 당신은 악인, 나도 악인. 그렇지만 나는 스스로 악인이라고 인정하는데, 당신은 선인인 척해 남들로부터 존경받는다. 나는 손이 다 닳도록 당신을 위해 살았는데 당신은 날 위해 뭘 했어?
그러니 나를 이해라도 해주는 남편이라도 돼 주소서라고 말이죠. 이겁니다. 나는 그 손이 다 닳도록 당신을 위해서 살았는데 당신은 날 위해 무엇을 했소? 그러니 나를 이해라도 해주는 남편이라도 돼 주시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광수는 그 폐병 환자로 집안에서 이제 글이나 쓰면서 살았으니까 뭐 거듭되는 얘기지만 원고료라고 해봐야 뭐 원고료가 뭐 그렇게 풍족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그 허영숙이는 병원을 운영하면서 남편의 병수발을 하고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가지고 좀 악착같이 그 병원을 운영하면서 살았다는 겁니다. 말하자면 아내의 잔소리군요. 사실 아버님은 어머니의 의지에 살았죠. 아버님이 신장과 허파를 하나씩 잘라내고 생사의 고비를 넘길 때마다 곁에서 어머니가 돌봐주셨습니다. 아버님의 작품 중 사랑은 침상에 누워 구슬해서 썼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이광수의 소설 중에 사랑이라는 그 장편 소설이 있어요. 나도 이 사랑을 읽어봤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 사랑이란 그 소설을 읽었을 때는 그 한창 내가 그 사춘기 시절에 사랑이라는 그 소설을 읽었었는데 그래가지고 그 소설을 읽을 때 참 그때가 사춘기였으니까 굉장한 그 마음의 그 감흥을 느끼고 읽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하여튼 그 춘원과 허영숙은 도쿄 유학 시절에 만났다. 춘원에게는 이미 중매 결혼한 부인이 있었다. 그러니까 춘원은 이미 그 유부남이었었죠. 부인이 있었던 유부남인데 허영숙이가 유부남을 좋아한 것이죠. 춘원은 1919년 도쿄에서 28 독립선언을 주도한 뒤 상하이로 건너갔다. 거기서 임시정부의 기관지인 독립신문을 만들고 있었다. 그러자 허영숙이 중국까지 춘원을 찾아온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그 춘원 시대만 해도 굉장히 그 조언을 하던 그런 시대였잖아요. 어렸을 때 그 결혼하던 그런 시대였으니까. 춘원은 이미 결혼한 그 유부남이었었는데 아마 그 춘원의 본부인은 아마 그 전통적인 신여성이 아니고 전통적인 그 조선의 여성이었을 겁니다. 분명히.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 신여성이었던 허영숙이가 그 춘원의 본부인을 밀어내고 춘원과 이제 결혼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그 허영숙이가 춘원을 얼마나 좋아했는지 상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어머니 집이 부자였어요. 집안 금고를 뜯어 돈을 챙기고는 제 몫의 상속을 포기합니다라는 쪽지를 남기고 나왔다고 해요. 여자 혼자서 열차를 타고 찾아가는 겁니다. 어머니는 갖고 온 돈으로 상하이에서 산후원을 열고는 아버님과 살림을 할 생각이었죠. 그러니까 그 허영숙이가 집안의 금고를 뜯어가지고 이제 돈을 훔쳐가지고 나왔다는 겁니다. 나와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이제 열차를 타고 상하이로 이광수를 만나러 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상하이에서 산부인과 병원을 차리고 그 이광수하고 이제 살림을 차릴 생각이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 집안의 돈을 훔쳐가지고 상하이로 갔다고 합니다. 그러니 그 허영숙이가 이광수를 얼마나 좋아했는가를 짐작할 수가 있죠. 근데 그 허영숙이 집안이 부유했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광수 부인 허영숙이 집안이 친정집이 부유했었다고 하네요. 상해 임정에서는 허영숙이 조선 총독부의 사주를 받고 이광수를 귀국시켰고 타락시켰다는 말이 퍼졌다고 하더군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당시에는 그 여자들을 그 교육시키지 않았던 그런 시대였었거든요. 돈이 있어도 여자를 공부를 시키지 않았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 일본으로 유학을 보내가지고 의학 공부까지 하게
해준 걸 보면은 그 허영숙이의 친정집이 부모들이 상당히 깨였었던 부모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또 친정집이 경제적으로 어려움 없이 상당히 잘 살았던 집이다, 이런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어머니는 상하이의 호화로운 호텔에서 아버지와 하룻밤을 지냈대요. 이 소문이 나자 임시정부에서 일제 앞잡이 허영숙을 잡아라 하는 체포령이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때 허영숙이가 집안에서 훔친 돈으로 상하이로 가가지고서는 호화로운 호텔에서 이광수하고 이제 호텔에서 하룻밤의 정을 쌓았다고 하네요. 도산 안창호 선생님은 아버님에게 허영숙을 보내고 자네는 미국으로 가라고 했어요. 그러자 어머니는 유서를 남기고 양자강에 몸을 던지려고 했대요. 나중에 하시는 말씀이 물이 더러워서 못했다는 거예요. 살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그랬겠죠. 이제 안창호잖아요. 도산 안창호가 이광수에게 자네 말이야 허영숙을 보내고 허영숙을 돌려보내고 자네는 미국으로 가,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 말을 듣고 허영숙이가 중국의 양자강에 몸을 이제 투신해 가지고 죽으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근데 왜 안 죽었느냐? 이 나중에 어머니가 하는 얘기가, 허영숙이 하는 얘기가, 양자강에 몸을 던지려고 했었는데 몸을 투신하려고 물을 이렇게 내려다 보니까 양자강의 물이 너무 더러웠다는 겁니다. 그래서 투신하려다가 마음을 이제 고쳐먹었다, 그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허영숙이 춘원을 귀국시켰다는 비난은 과도한 면이 없지 않다. 그때 이미 춘원 자신이 흔들리고 있었다. 상해 임정에서 2년을 지냈지만 자신이 기대했던 국내 상황의 변화가 없었기 때문이다. 1921년 춘원은 상해 임정 생활을 청산하고 귀국했다. 그러니까 이제 1921년에 임정 생활을 청산하고 이제 귀국했네요. 이 이제 그림은 기자하고 이제 인터뷰를 하는 이광수의 딸입니다. 국내에 들어오지 않았다면 춘호는 친일파의 길로 가지 않았겠죠. 성삼문과 안중근 의사는 독야 청청하신 분이고 아버님은 정이 많은 예술가였으니 적극 항일에서 현실 타협으로의 노선 변화를 보여준 춘원의 첫 번째 작품이 민족 개조론이었다. 열등한 민족성으로는 당장 독립하는 것이 시기상조이니 민족성부터 개조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 글이 발표된 뒤 청년들이 집으로 몰려와 춘원 나와라고 외쳤대요. 한 청년은 칼을 들고 있었답니다. 어머니는 벌벌 떠는데 아버님은 뚜벅뚜벅 걸어나가 청년들을 집 안으로 불러들였어요. 대화를 나눈 뒤 청년들이 얼마간 설득돼 그냥 돌아갔대요. 춘원이 적극적 친일로 간 것은 1937년 수양동우회 사건으로 체포되면서다. 수양동우회는 도산 안창호가 주도한 흥사단의 전위 조직으로 교육계몽 사회운동 단체였다. 일제가 이 단체의 회원들에게 대한 대규모 단속을 벌였고 춘호는 6개월간 옥중 생활을 했다. 그 뒤로 춘호는 나는 천황의 신민, 내 자손도 천황의 신민으로 살 것이다며 창씨 개명을 했다. 그는 학병을 권하는 글도 썼다. 춘원이 적극 친일로 갔을 때 어머니는 뭐라고 했나요? 수양동우회 사건에 41명이 연루됐습니다. 자신은 친일 누명을 쓰더라도 이들의 유죄를 막겠다는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어머니는 당신 미쳤느냐, 이게 무슨 짓이냐며 울었답니다. 아버님도 울면서 나는 이 길을 가야겠다고 했대요. 아버님은 일제에 계속 저항하면 한글이 폐지되고 민족도 말살된다고 봐서요. 과대망상이고 어리석은 생각이었지만
그러니까 이때는 말이죠. 악기되어 있지만, 이때 그 친일한 사람들은, 하나같이, 일본이 영원히 이렇게 승승장구 하리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한국이 조선이 독립한다는 거는 도저히 조선이 독립하는 날이 올 것이라고는, 정말 생각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친일을 한 겁니다. 춘원이 정말 그런 고귀한 뜻을 갖고 친일을 했다고 믿습니까? 아버님은 아기 같은 면, 영적인 면이 있었어요. 무차별 사랑 같은 불교 사상에도 심취해 있었어요. 광복이 된 뒤에 그게 어리석은 생각이었다고 고백했어요. 하지만 본인이 이렇게 매도될 줄은 몰랐던 것 같아요. 아버님은 자살을 못한 나로서는 아무 할 일이 없다고 했으니까요. 아버지와 함께한 시간 중에서 가장 무엇이 기억에 남습니까? 광복된 뒤 아버님이 마음이 괴로울 때 읽어라 하며 성경을 주셨어요. 표지 안쪽에다 붓글씨로 자한시 중생, 모든 중생을 자비롭게 보라는 글을 써줬어요. 또 염주를 주시며 내가 보고 싶을 때면 관세음보살을 불러라고 했어요. 마치 자신이 마지막을 예감했던 것 같아요. 6.25 때 우리가 집에서 쫓겨나올 때 인민군이 진 보따리를 조사해 그 속에 어머니가 감춰둔 돈은 모두 압수했어요. 성경과 염주를 보고는 이런 건 다 쓸데없는 것이에요 라고 말하면서도 되돌려줬어요. 지금도 제가 갖고 있는 아버님의 유품입니다. 이정화 여사는 아버지가 준 성경과 불경, 그 다음에 염주, 이런 것들을 아직도 가지고 있다는 그런 말입니다. 한국에 들어오면 춘원이 있다라고 밝히는 게 쉽지 않았죠. 제 전공이 분자생화학인데 1980년대부터 한국의 대학에서 4번이나 초빙돼 학생들을 가르친 적이 있었죠. 한 번은 기자가 알고 찾아와서는 사과할 뜻이 있느냐고 물었어요. 헌신적으로 학생들을 가르쳐 온 것에 대해 감사한다는 인사는 안 받아도 좋은데 좀 그렇구나 싶어서요. 연주화제에 비슷한 게 있으니 제8자는 민족 앞에서 사과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섭섭함이 있군요. 세월이 가면서 정리가 됐어요. 아버님을 사랑하는 분들에게는 감사를, 미워하는 분들에게는 사과를 드리고 싶어요. 제 입장을 이렇게 밝히는 것은 처음입니다. 그는 미국서 살면서 1998년까지는 한국 국적을 갖고 있었다. 인도의 독립운동가였었는데 이미 세상을 떠났다고 하네요. 인도의 독립운동가와 결혼해서 일남이녀를 뒀다고 합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광수 막내딸이, 이 여자가 이제 이광수 막내딸인데, 이 여자가 이제 2014년에 한국에 왔거든요. 2014년에 이제 기자와 이제 인터뷰를 한 건데, 그러니까 2014년에 이제 80대 할머니였으니까, 지금 아마 지금 살아있다면 한 90대 초반 정도 되었으리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여자가 이광수의 혈육이죠. 친혈육이고, 이 여자는 인도계 미국인과 결혼해가지고 일남이녀를 뒀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광수의 손주는 아마 다 순수한 한국 피를 가진 손주는 없을 것이라고 보고요. 다 이제 혼혈아 일 것이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여자가 얘기를 하기를 뭐라고 하냐면은 아버님을 생각할 때마다 이제 마음이 아프다. 이런 말을 써요. 그러니까 이광수를 생각할 때마다 마음이 아프다는 얘기죠. 일제시대 때는
친일을 하라는 그 일본으로부터 갖은 협박을 받고 고통을 당하고, 그래서 이제 결국 그렇게 그 마음에도 없는 친일을 하고 나서는 또 해방 후에는 친일자라고 이제 손가락질을 받고 비난을 받고, 그러다가는 또 6.25를 만나가지고 북으로 또 납북돼가지고 북에서는 또 반동이라고 괄실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그 일제시대 때는 친일을 하라고 그렇게 일본 정부가 괄실했고, 친일을 하니까 또 해방이 되고 나서 친일자라고 이제 손가락질을 받는 그런 서름을 당했고, 그 다음에 또 6.25가 일어나니까 북으로 끌려가서 반동이라고 또 이제 서름을 받았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 아버님만 생각하면은 가슴이 아프다 이런 말을 이 따님이 했는데, 그런 일이 이광수만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대다수의 그 한국인들이 그런 그 경랑기를 거치면서 여러 가지 그 어려운 서름, 핍박 이런 걸 많이 받았습니다. 그것이 이광수 한 사람에 해당된 얘기가 아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는 그 부산에 피난 갔을 때 그때 이화여고를 졸업하고 우리나라 전쟁이 통해 미국으로 유학을 간 겁니다. 미국으로 유학을 가가지고 미국에서 생화학 박사학위까지 받고, 거기서 이제 미국에서 이제 교수 생활을 하는 그런 이제 신분이 된 거죠. 그래서 그 이광수 자식들이 전부 이제 미국에 가서 살으니까 그 이광수의 아내 허영숙이도 이제 1962년에 자식들이 전부 미국에 있으니까 자식들이 있는 미국으로 갔다래요.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생을 마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오랜만에 신문 기사를 그 리딩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목이 잠겨 있고 또 목이 잠겨 있다 보니까 읽으면서 자꾸 그 발음이 틀리고 그래가지고 더듬거리고 이런 점을 여러분들한테 양해를 구하고요. 모처럼 그 조선일보에 올라온 뜻깊은 기사를 리딩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 춘원의 그 혈육이라는 거는 참 어떻게 보면 고귀한 혈육이죠. 이광수의 이제 직계 자손이니까 얼마나 고귀한 혈육입니까? 우리가 춘원 이광수를 존경하잖아요. 친일파든 어쨌든 간에 사랑이란 소설을 읽어보고 흑이란 소설을 읽어보면, 춘원의 소설을 읽어보면은 춘원을 존경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춘원을 존경하면은 당연히 이 춘원의 혈육, 춘원의 혈통이 얼마나 정신적으로 고귀한 혈통인가를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도 사춘기 시절에 춘원의 사랑이라는 소설을 읽었었거든요. 사랑이라는 소설을 읽고 굉장히 한때는 참 그랬었는데, 그래서 오늘은 춘원 이광수의 막내딸 이정화 박사가 2014년에 한국에 왔을 때 기자하고 이제 인터뷰한 그런 내용을 리딩해 봤습니다.